네, 안녕하십니까. 오조이의 강숙주입니다. 오늘은 장자크 루소와 볼테르라는 사상가들의 사상을 알아보고 그 사상가들의 생각이 프랑스 혁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한 것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루소와 볼테르,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 18세기의 장자크 루소와 볼테르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당시의 사람들과 또 후대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프랑스 혁명에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을 때 그 종교의 성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장 자크 루소와 볼테르라는 것입니다. 사후 그들은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프랑스의 위대한 위인들을 매장하는 판테온이라는 묘지에 이장되게 돼요. 자, 먼저 볼테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그리고 철학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베스트셀러인 칸디드를 집필한 저자입니다. 그 외에 많은 소설 등을 집필했고요. 이신론자로서 관용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관용론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있고 또 많은 논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볼테르의 종교관입니다. 볼테르의 종교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 신론에 따르면 그가 생각하는 신은 나쁜 인간을 벌하고 착한 사람을 보상하는 정의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선징악을 하는 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합리적인 신은 인간 사이에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풀어놓고 그냥 보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자연법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자연법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론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들이 발전한다는데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신론이 부패하고 타락한 형태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형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잔인무도하다라고 하고, 반면 원래의 이신론자들은 관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테르는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신론에서 벗어난 종교는 미신에 의해서 타락한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볼테르는 주장했던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잔인무도한 반면 이신론자들은 관용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은 자기의 주장일 뿐이죠. 실제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주장이 얼마나 오해가 충만하고 왜곡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였던 그의 작품에서 가톨릭 교회와 그 상징에 대한 교황청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됩니다. 수많은 작품에서 어떠한 나쁜 인물들, 어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인물들을 로마 가톨릭 교황과 그런 교황청 그리고 가톨릭 교회로 비유하여서 조롱하고 또 멸시하거나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볼테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기독교라는 본질적인 신앙과 그 신앙적 본질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판함으로써 기독교의 뿌리 그 자체를 뒤흔들려는 시도가 그의 작품 곳곳에서 포착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도덕한 에피소드를 담은 성경 구조를 들추어서 성경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 자체가 허위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체의 허위성을 고발해서 성경을 통한 신앙의 뿌리를 완전하게 부정하려 한다는 것이죠. 즉, 그 내용은 인간의 창조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이신론을 바탕으로 한 볼테르의 사상이 완전히 오해가 충만하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에피소드를 담은 성경 구절을 들추어서 성경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구절을 또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부도덕한 에피소드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가톨릭 교회와 그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신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유했던 것이 바로 볼테르의 그 사상입니다. 이 볼테르가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프랑스 혁명가들에 있어서 볼테르는 기독교 광신도들을 무너뜨린 공을 인정받게 돼요. 왜냐? 구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 세워지는 공화정 이전의 정치 체제는 바로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한 왕정입니다. 공화정이 아니라 전제정이라는 거죠. 구체제에서 이 종교는 전제정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제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왕정, 이 왕정의 권위, 이 왕의 자리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바탕,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라고 하는 그 권위와 그러한 사상 이론적 토대를 기독교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그 권위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었던 왕정의 위계 역시 볼테르가 그 사상을 통해서 끌어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왕정을 무너뜨리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이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살펴볼 루소에 비해서 볼테르의 부분은 좀 짧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볼 루소의 부분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장자크 루소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사상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가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단순히 계몽주의나 이런 것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상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그 사상가들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혁명가들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혁명 사상을 이루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철학자, 사상가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하면 다들 루소를 뽑을 것입니다. 그는 학문과 예술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계약론, 에밀 등 많은 저서를 집필했는데 그의 저서들에 녹아있는 루소 사상은 프랑스 혁명 사상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였고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 그리고 크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루소의 사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상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자연상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홉스, 로크가 주장했던 사회계약론에서도 자연상태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장자크 루소 역시 사회계약론이라는 저서를 쓰고 사회계약론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홉스와 로크 등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던 다른 사상과와 다르게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고 선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홉스의 자연상태는 어떤가요? 만인의 투쟁 상태였죠. 전쟁 상태였습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비록 자연법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을 뭔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나 분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죠. 하지만 루소의 자연상태에서 초기 자연상태는 인간은 평등하고 선한 존재로서 그러한 뭔가 로크나 홉스의 자연상태와 같은 분쟁이나 이런 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상호적 무관심에 있었다고 주장해요. 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이 초기 자연상태에서 자연상태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시민사회 상태로 이행되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이행되면서 학문과 예술이 도덕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문명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덕성을 타락시킨다고 루소는 주장했어요. 로크랑 홉스는 다르죠. 인간의 본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전쟁 상태나 이런 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로크나 홉스와는 달리 루소는 원래 선했던 인간의 문명이나 학문과 예술이 타락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권의 등장이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화된다고 주장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존 로크가 소유권이 자연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연권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때문에 불평등이 시작되고 심화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투쟁이 만연한 전쟁 상태로 된다고 해요. 초기 자연적 평화 상태에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불평등이 생기고 심화되면서 그러한 투쟁이 만연하는 전쟁 상태로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불평등이 인간 능력의 발달 그리고 인간 정신의 진보에 힘입어서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불평등은 최종적으로 재산과 법에 의해 안정되고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재산과 법을 설립하고 그런 것을 시도한 그 위의 부유층들, 지배층들과 아래에 있는 다수의 노예들, 노예 같은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고착화되고 안정되고 정당화된다라고 루소는 주장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덕이 지배하는 사회, 즉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해요. 로크와 홉스가 자연에서 정부나 이런 것을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구성해서 이런 것을 극복하자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루소는 문명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한계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좀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사회계약, 일반이지, 인민주권. 제가 여기다 소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이 소제목만으로도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소제목만으로 이 아래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인간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소유권이 인간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루소가 주장했다 했죠. 이 특수의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지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가 또한 존재한다고 루소는 주장했는데 이 특수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 및 권리 등 모든 것을 전적으로 양도해서 공동의 힘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의 핵심이라고 루소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회계약에 따라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만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따른 사회계약을 맺는 인간의 이성의 근거를 둔다고 합니다. 인간 이성을 되게 고평가하고 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이 일반 의지가 바로 루소가 주장했던 일반 의지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동의 이익, 자기 사적 이익은 완전히 배제하는 공적 이익, 일반 의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의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루소의 생각입니다. 이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자발적인 합의, 즉 만장일치를 통하여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만장일치를 통하여서 체결된 사회계약에 의하여서 설립된 국가는 이 국가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모든 인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동원하고 배치할 수 있는 강제성,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장일치의 자발적 합의로 국가를 설립한 전체 인민은 모든 주권의 담당자인 주권자가 됩니다. 모든 인민,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 인민이 자발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동원하고 배치할 수 있는 국가의 절대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합의했으니까. 그리고 그 계약에 따른 설립된 국가의 주권은 계약 당사자인 전체 인민에게 귀속된다. 즉 전체 인민이 국가의 주권자가 된다는 인민주권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동의와 상호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건축물, 국가는 부실국가, 부실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루소는 주장했던 것이죠. 반드시 모두의 자발적인 합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성립된 전체 인민의 인민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양도 불가능성과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해서 나눌 수 없다는 분할 불능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주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입법권에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크의 이권 분립론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죠. 근데 그냥 비슷한 구조인데 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주권이라고 보시면 이 주권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바로 일반 의지. 이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고 한정되는 것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입법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행권은 정부라는 대리인에 의해 위임된다. 정부라는 대리인을 세우고 이 집행권을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인 인민에 의해서 이 집행권이 정부에게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입법권이 있죠. 주권이 미치는, 전체 인민의 주권이 미치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행권은 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입법권을 가진 전체 인민, 주권자 인민에 의해서 집행권, 행정권의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일반 의지를 합법화하는 입법권에 국한되는 분할 불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 집행권은 위에서 그냥 파생된 거예요. 위임된 파생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주먹 모습 보이는 것처럼 수직적 권력 분립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그림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 자, 위에 인민주권이 있죠. 전체 인민이 가지는 인민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입법권에 한정된다. 입법권에 한정되는 것이고, 집행권은 이 주권자에 의해서 위임됐다, 파생됐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로크의 이권 분립론인데요. 존 로크 사회계약론의 이권 분립론인데요. 여기서는 되게 평등한 수평적 권력 분립인 반면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루소의 권력 분립은 상당히 수직적 권력 분립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루소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사회계약이 계약 당사자 전원의 자발적 합의로 인하여서 성립되어야 한다고 썼죠. 그리고 국가는 그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어야 하고, 이 루소는 여기서 또 대의제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의제 뭡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전체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여서 일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제이죠. 그런데 루소는 이 대의제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인민들이 다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몇 개의 법이 통과될 수 있고 또 개정될 수가 있는데, 루소는 대의제를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법을 개정하고 또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 대의제 하에 인민은 오직 의회의 대의원,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선거할 때만 자유롭다는 것이고, 이 선출이 끝난 뒤에는 인민들이 다시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오직 선거에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루소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입법과 의사결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도 약 5천만 명이 넘는데, 이 5천만 명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마다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인터넷을 쓴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겠죠. 이때 당시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몇백만 명, 몇십만 명은 넘을 텐데 그 인원이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그래서 루소도 이 프랑스와 같은 큰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 직접 민주제가 실현할 수 없는 현상이란 것은 루소 그 자신도 인정하고 있어요. 막 고대 그리스나 이런 도시 국가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루소는 정부의 형태가 역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군주정,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으로 나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루소의 이 정부 형태를 나누는 기준은 약간 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주권이 양도할 수 없고 분할 불가능성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형태는 아까 말했던 주권자의 고용인에 불과한 집행권, 그 집행권을 몇 명이서 행사하는지, 몇 명에서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정부의 형태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주권자의 고용인에 불과한 집행권의 담당자 수가 한 명이면 그게 군주정이고, 소수면 귀족정이고, 전체 인민이면 또 민주정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루소는 정부가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상관없이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일반 의지를 추구하는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는 공화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집행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그 구성원이 한 명, 즉 군주제를 띠고 있더라도, 군주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 의지, 곧 법에 따라서 통치된다면,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법에 따라 통치된다면 공화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집행부는 입법권 아래에 있으니까요. 수직적 권력 분립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느 모습을 하고 있든지 이 입법권이 일반 의지, 법에 따라 통치되면 이 정부는 공화정이다. 군주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정의 모습을 띠든 상관없이 이 정부는 공화정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입법권이 전체 인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형태가 어떠든지 인민 모두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 루소에게 있어서 이상사회가 스파르타였다고 합니다. 이 스파르타는 자연적이고 반문명적이고 전투적이고 반지성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300의 스파르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전투적인 나라였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시, 인공, 인위, 사치, 상업, 문명과 같은 요소는 악덕, 그리고 농촌, 자연, 절제, 농업, 문화는 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스파르타는 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사회에 해당한다라고 루소는 주장했던 것이에요. 이 덕이 이루어지는,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가장 절대적인 권위가 인간 내면까지 파고들어가는 권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최고의 권위는 사회 계약론에 등장하는 입법가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체 인민의 주권이 입법부에까지만 미친다라고 말했었죠. 아마 입법관은 그 안에서 실제로 입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입법관은 전체 일반 의지를 아는 사람이고,
공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전체 인민의 뜻대로가 아니라 일반 의지의 뜻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인민을 계도하는 역할을 이 입법가가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의지와 일반 의지가 다를 때는 개인은 개인 의지를 포기하고 일반 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덕이란 개인의 의지가 일반 의지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가는 덕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 내용이 어렵거나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루소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민공회 의장이었던 캄바세레스는 루소를 심오한 도덕주의자이자 자유와 평등의 사도로서 국민의 영광과 행복의 길로 하는 선구자라고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이지 프랑스 혁명가들에게 루소는 가장 큰 찬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거의 완전 숭배받는 급.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코뱅파의 수장이었던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짜로 이 사람은 루소를 숭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루소의 사상이 곧 로베스피에르의 사상이었어요. 완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속되게 말하면 루소 빠돌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루소의 사상이 사실 공화정을 만들고자 하는 그 혁명가들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루소는 스타였어요. 작가로서도 스타였고 문학작가나 이런 것들로도 매우 많이 인기와 명성을 얻은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루소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공화주의자들이 왕정을 폐지시킨 이념의 뿌리가 바로 루소의 인민주권론입니다. 인민 전체가 사회계약에 따라서 이 국가를 형성하고 모든 인민이 주권을 행사한다. 이 인민주권론이 전제정을 폐지시킨 그 이념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국왕재판에서 지용드파가 산악파에 반대해서 국민에게 항소하자고 주장한 건 역시 인민주권론에서 나왔고, 이 샹킬로트는 로베스피에르의 정적입니다. 이 정적이 합법적인 기구인 의회에 대해서 무력 압박을 가한 것 역시 인민주권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루소주의는 당시 프랑스 혁명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진영에 있어서도 루소주의가 방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샹킬로트가 로베스피에르의 정적인데, 로베스피에르의 사상이 곧 루소주의라고 했죠. 루소주의가 충돌하는 현상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아까도 말했듯이 루소주의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실현하기로 한 루소의 사도와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 빠돌이, 내가 이거 현실에도 실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 정치인이기도 했었죠, 로베스피에르가. 근데 루소의 이상적 정치 이념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실천하면 프랑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민주권론과 직접 민주주의론이 아까 말한 샹킬로트의 무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그냥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정적의 무기를 어떻게 내가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로베스피에르가 발견한 루소의 사상의 핵심이 덕이었습니다. 덕. 그렇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는 이 덕의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화국의 영혼은 덕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로베스피에르가 그대로 말한 이 문장이에요. 공화국의 영혼은 덕이다 라고 로베스피에르가 주장합니다. 이 덕의 공화국 수립을 위해서 로베스피에르는 자기가 직접 아까 말했던 사회계약론의 입법자 있죠. 그 입법자가 자신이 직접 그 입법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루소주의가 곧 로베스피에르 주의였기 때문에 루소의 적은 곧 그의 적이 됩니다. 이 덕의
공화국에서 박해받던 사람들은 시민이었는데 오직 민중만이 덕의 공화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아마 박해받던 사람들은 로베스피에르와 루소의 반대파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화국은 로쏘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덕의 사회인 스파르타와 같이 시민들이 소박하고 절제된 덕을 실현하는 사회인 동시에 국가에 헌신하는 덕을 사회에서 실천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루소가 아까 말했죠. 강제력. 이 덕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 루소가 말한 바와 같이 강제력, 즉 폭력을 통하여서 수립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는 덕에서 발현한다고 하여 공포 정치를 자신의 강제력 부과를 정당화시킨 것이고, 이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지속됨에 따라서 공포 정치가 만연했죠.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로 사람을 얼마나 처형했는지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로베스피에르도 기요틴은 목이 잘리고 그 뒤에도 피해 복수가 계속되다가 결국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해서 전제정이 다시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우리가 좀 맺은 말을 좀 마침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는 말을 또 따로 쓰려다가 평가를 좀 따로 하려다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의 오른편에 나온 그것을 그냥 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 있는 역사의 오른편 226페이지에 나온 것을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읽어본 부분이에요. 읽겠습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나란히 놓고 분석하면 계몽주의의 사상의 두 흐름을 확연하게 대조해 볼 수 있다. 미국 독립혁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개인의 권리에 관해 로크의 원칙을 수용했고 사회적 덕의 가치를 인정했으며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 국가 시스템을 선호했는데, 이것은 루소의 일반 의지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볼테르식 조소 그리고 도덕을 배제한 이성의 적용을 통해 인간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기반한 프랑스 혁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혁명은 상당히 또 평화적이고 또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프랑스 혁명은 상당히 폭력적이었고 무언가를 때려 부수고 죽이고 목을 자르고 하다가 결국에는 전제 정치로 돌아가 버린 게 된 것이죠. 이 맺은 말에 나와 있는 이러한 차이들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차이를 많이 갈랐다.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에는 로소의 사상과 볼테르의 사상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